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는 뉴스메이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노은지 경제부 기자,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뉴스메이커 첫 번째 뉴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중동 여행 시에 낙타 접촉을 피해 주시고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 환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병원들끼리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노 기자, 중동 방문 시 낙타 접촉을 주의해달라. 참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정부의 늑장 대처 비판도 많이 했고 정부 차원의 사과도 했지만 참 초기 대응이 참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없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50대 여성 환자가 자가 격리 중인데 지방으로 가서 골프를 쳤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환자는 아니고요. 이 1차 판정에서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아직 자가격리가 해제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내려가신 게 이제 골프를 치러 가신 게 이제 어제 일이거든요. 예. 네, 어제는 사실 정부가 이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여성은 이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이제 일행들과 같이 전라도까지,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네. 골프를 치러 갔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경찰에 위치 추적을 해서 그 결과 이제 전라도에서 발견이 됐고요. 네. 이런 걸 보면 이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도 현실에서는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되지 않는지, 얼마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 더 큰 문제는 이제 의료진 그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의 의료진들이 50여 명 정도 되는데 예. 그 대상자들을 이제 격리를 했다고 보건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확인을 했더니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격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또 접촉을 해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해당 병원 측에서는 이분들을 빼면 이제 병원 운영이 힘들기 어렵다. 때문에 네, 이렇게 변명을 대고 있는데요. 참 궁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 이거 참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은 정부의 초기 대처 매뉴얼이 없었다, 뭐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노 기자? 네, 사실 메르스 자체가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이제 사우디의 역학조사만 가지고 이제 뭐 매뉴얼을 짰던 건데 네. 이럴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좀 초기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그 범위, 밀접 접촉자의 범위라든지 이런 전파력을 너무 약하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혼자서 20명 넘게 전염시킨 그 첫 환자의 경우 밀접 접촉자를 이제 분리를 할 때 그 정의를 같은 병실뿐만 아니라 병동까지만 늘렸어도 이 정도까지는 사태가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지금 이제 와서는 이런 초기 대응 잘못한 거 넘어서 더 이상의 노출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좀 이거 오버하는 것 같은데 고위험 폐렴 환자들을 격리를 하겠다. 또 메르스 전염 병동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구에 대해서 110만 원씩의 어떤 보조를 하겠다. 이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은 더 이상의 노출자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병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 감염 유행이 여러 병원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노출이 안 된 병원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르스 의심 환자가 일반 병동에 이제 다른 환자들이랑 섞이지 않도록 중동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환자와 밀접 접촉한 그런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확진 환자 시스템을 이제 조회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한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예.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폐렴 환자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더 이상의 노출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그런 일맥상통한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접촉 빈도가 많은 학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근데 다행히도 방역 당국에서는 좀
감염 우려가 좀 적다라는 별편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이것도 다 사우디에서 나온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좀 얘기가 나온 건데요. 작년 이제 4월에서 5월에 사우디에서 일어난 그 메르스 환자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14세 이하 어린이가 걸린 게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사율 같은 경우에도 평균보다 낮았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우디에서 일어난 거를 다 믿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메르스가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신하기보다는 네. 좀 더 조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사실은 이게 접촉에서 하면은 뭐 피하면 되는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비말이라는 게 이제 침이 튀는 걸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10m, 요 정도면 가까운 곳에만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공기 전파 가능성 여전히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전문가들은 공기 전파 가능성 없다고 딱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 공기 전파 얘기가 나온 거는 그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서만 3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병원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병원이란 어떤 장소입니까? 그 면역력이 떨어진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인공호흡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가래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비말의 이 노출된 길도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 네. 생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 아직까지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네. 다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은 수립하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좀 동의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쓰면 나쁘진 않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사실은 또 이제 우리 SNS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병원명 이름을 좀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도 좀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입니까? 사실 다들 궁금하죠. 저도 네. 이제 이 일선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지인들로부터 뭐 어느 병원 가도 되냐, 네.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는 이게 지역 사회로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너무 공공연하게 알리다 보면 그 정말 필요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위급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혼동을 주면 여러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더 많은 노출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진에 한해서만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병원을 갔다 왔다. 그런데 저 병원이 공개가 되면 나도 한번 뭐 진료를 받아보든지 아니면 뭐 검사를 해보든지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러면 좀 병원명을 좀 공개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네, 그런 이유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지금 공개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일단 보건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렇게 겁니다. 보는 거군요. 네. 사실 그러면 이제 벌써 격리자가 1,300명이 넘었고요. 의심 환자가 390몇 명, 거의 이제 400명 가까이 이제 됐는데 최대의 걱정은 이것이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대유행으로 대전염병으로 번지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이 가능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렇게 병원 밖으로 유행이 퍼지더라도 이 대유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메르스 확산 고비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이대로 기세가 한풀 꺾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게 지속될 것이냐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환자가 지금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적게 나오면 이제 이게 수그러드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길어지는 건데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환자가 발생하고 이제 최대 잠복기의 2배가 지난 기간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끝났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메르스 시민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데 지나친 걱정 금물이겠지만 또 방심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르스 얘기까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메이커 어떤 게 저희가 준비됐을까요? 화면 보시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 태세를 종합 점검하고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들 사이에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공기 감염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메르스가 최대 이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박 교수님,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있는데 그만큼 발등의 불이다,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부담이죠. 제가 오늘 이게 방송을 오려고 동화면세점 광화문에 근처를 보니까 예전 같으면 거기 중국인 관광객 요커들이 뭐 발 디딜 틈 없이 꽉 면세점을 주위로 있었는데 오늘 네. 보니까 뜸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여파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도 벌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한 3,000명 정도가 벌써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중국 관광객 이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메르스 사태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재래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인간 안보를 지키는 인간 안보의 개념이 지금 도입된 이래로 전쟁과 같은 그러한 휴먼 시큐리티 개념으로 이제는 국방부 못지않게 보건복지부도 앞으로는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권, 인간의 안전을 지키는데 정부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네. 냉전 구도가 해체되고 이제 글로벌화, 세계 지구촌화 현상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국경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엄청난 것들을 국가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를 시스템화해서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늦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확정 환자가 나온 다음에 6일 뒤에나 우리 보건당국에서 지침을 내리고 또 어제 최경환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축이 돼서 뭐 정부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상당히 늦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 민생 경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별하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고 교수님, 사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늑장 대처, 뭐 최선을 다 했겠지만 저희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긴급 점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사스 때를 생각해 봐요. 그때 사스 때는 고건 총리가 바로 정부 종합 상황실을 만들어서 범정부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네. 군까지 다 동원되고 전 방역망 다 동원해갖고 정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단 한 명도, 그때 중국과 홍콩에서 65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 한 명도 사스에 걸린 사람이 없었고, 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초기 대응, 말씀하신 대로 초기 대응이 아주 뒷북치는 그런 초기 대응을 했고 정부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후에 관리도 엉망인데다. 그래서 뭐 갈팡질팡,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을 가져왔었는데, 더군다나 국민들에 대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말하는 문영표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그 후에 보면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극도로 이른 상황입니다. 방금 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 대한 이 불신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장애인으로 작용할 것은 물론이고, 지금 경제가 그라이도 어려운 상황에 국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 관광객도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외교적으로도 홍콩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서도 지금 국제적인 이미지를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말하자면 그러한 병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뭐 대통령이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1일 날 그저께 수석 비서관회에서 이거 총체적 대응하라 하니까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서 뭐 정부 회의를 한다. 또 국가안전처 뭐 했습니까? 그동안 그러더니 긴급 대책회의를 한다. 청와대도 뭐 타스크포스를 만든다. 어제서 그런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세월호가 생긴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겠다, 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는데 지금 이 메르스 사건이 나오면서 어떤 국민들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정부 대책이라든가 공무원의 자세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네.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뭐 국회법 개정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보다도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 가지고 밤새워 상임위에서 관련 부처 수장들 불러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에 지금 상임위도 못 열리고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의 극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교수님 또 말씀하셨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온 국민이 얼마나 치를 떨었습니까? 부패공화국이다. 관피아 플러스 부도덕한 기업가 때문에 나라의 전체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 이후로 시스템을 총괄하고 점검한다고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놨는데 국가안전처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거는 국민들이 좀 흥분하고 질타를 받아도 정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들한테 매뉴얼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사실 또 하나 지적해봐야 될 부분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청와대에서 당청 협의 뭐 의미 없다, 안 하겠다 이런 시사를 했고 네. 또 여당에서는 야 메르스만이라도 당청 협의회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국민들이 볼 때 참 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정치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행복주거권을 보장하는 건데 정치가 당리당략의 그런 전유물이 돼가지고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 희생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누구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국민이 위태롭고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 건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회의를 소집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것이 정치인이 의무고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월급 주고 국회의원도 월급 주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거는 고쳐져야 됩니다. 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회법 시행령 또 네.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의 가장 첫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가지고 다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약국에 가면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문영표 장관 사퇴론도 나오고 사퇴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사퇴를 수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도 열려야죠. 그러나 열리는 것보다도 국회라는 것은 따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따지는 건 좀 뒤로 하더라도 총력적으로 이걸 막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무슨 당정 협의를 하네 안 하네 그럼 주도권 다툼할 그런 때가 때입니까? 아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 국민들이 네. 볼 때는 정말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신뢰가 없으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지 그 시행령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침소 봉대해가지고 유승민 찍어내기 할 때가 아닙니다. 뭐 비박 친박이 네. 싸울 때가 아니에요. 다 나서서 이걸 막는 게 첫째 중요하죠. 네. 경제 민생을 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경제 민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것도 네. 문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120% 경각심을 가져도 괜찮다고 고 나는 교수님의 겁니다. 말씀 어쨌든 사안의 경중을 따라서 경중선우를 따져야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오늘 서두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제 전쟁 행위라든지 이런 걸 국민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쳤는데 국제정책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공포로부터의 그런 국민들의 피해, 가난, 굶주림 그리고 이런 질병 네. 이것이 전쟁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인간 안보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대처했듯이 지금 뭐 메르스 민폐국이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도를 꾸려서 좀 콩 크게 접근해서 컨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좀 가동하는 그런 고강도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또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메이커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안 하면 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런 책임 있는 자세, 사퇴를 포함해서 촉구합니다.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고 교수님, 네. 고 교수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거 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당내 여건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일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가적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집안 싸움은 다 덮어놓고 그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네.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이런 조율을 잘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겠죠. 뭐 탈당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어쨌든 뭐 당내에서 유승민 대표 뭐 사퇴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유승민 대표로서도 뭐 100% 잘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또 시행령 부분에 있어도 유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따졌으면 좋았겠지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제가 뭐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본인으로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를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말하자면 공무원연금법이 만약에 처리가 안 됐을 경우 올 수 있는 후유증과 네. 또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당한테 뭔가 말하자면 기브앤드 테이크로서 뭘 줘야 한다면은 시행령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우리가 말로 하면 이건 현금이고 이거는 뭐 어음이니까 나중에 어음은 부도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후속적으로 좀 주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청 관계에서는 역시 갑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아니 청와대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히려 당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지 지금 그 결과를 놓고 네. 무슨 논평가입니까 청와대가? 청와대는 정치의 당사자입니다. 최고의 정치가는 대통령이에요. 뭐 국회만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탈당이다 사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당청 관계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당이 그동안 무슨 거수기냐 청와대에 무슨 여의도 출장수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와대의 입장만 따져가지고 모든 것을 그러면 당은 결정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당이라는 게 자율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네.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도 당청 관계를 그동안 지나치게 수직적이었다면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겠다. 유승민 대표도 딱 한마디 했대요. 당청 관계가 정상화되는 하나의 진통으로 봐달라.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은 뭐 비박도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있다 네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좀 냉각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꼬여가는 당청 네네.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나오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먼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고 중진위원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사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의 뭐 엄호성 발언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크게 평가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청와대가 이랬다 저랬다 또 당청 간의 문제다. 지금 이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알다시피 행정입법에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입법을 이번에 많이 좀 뭐랄까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가 돼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무리한지 아닌지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처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데 지금 바로 요 행정입법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이 규정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김영삼 대통령 97년도에 처음으로 통계를 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입법을 침해한다든지 사법심사를 침해한다든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영삼 대통령 때 제기가 됐었고 예.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 규정과 같이 이번에 개정된 안 같이 그랬다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수정입법으로 네. 국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대목을 빼는 그런 수정입법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02년도, 2005년도, 2011년도까지 똑같이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매번마다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 다 뺐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난 한 달 전에 5월 1일 날 금년도 2015년 5월 1일 날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역시나 이것도 또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미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당청 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역사적인 과정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지 이게 지금 유승민 대표가 어쩌다 저쩌다라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비주류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문제도 아니고 예. 이것은 헌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예, 헌법의 예. 근간 국가의 기관 이 문제로 접근을 하고 네.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의를 해야지. 아니 그건 그러면 그대로 가고 헌법은 그냥 위배하는 대로 그대로 가고 당청 간에 이런 식으로 갈등의 문제로만 이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고 그쪽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예. 저는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원래 이 논란이 있었던 거는 국회 내부에서 인지를 했고 이전에도 스스로 철회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한 달 전에요. 말씀이신데요. 여야 의원들과 네. 입법차장과 또 수석 전문위원이 참여해서 하는 회의에 속기록에 그대로 다 있고, 그것도 그 원내대표단도 당연히 그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장이 바로 원내대표님이시니까 네네. 그 내용을 다 알 수도 있는 문제고, 야당도 더더욱 잘 아는 문제고,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도 똑같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바로 이 부분은 삭제를 했고 수정을 했고 또 미반영을 했고 쭉 해왔었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협상 과정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어떤 협상 과정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만, 국회 내부에서 이전에도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스스로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211명의 의원들이 합의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뭔가 협의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협상도 그렇고 또 네. 당내 의원들에 대한 그 설명도 그렇고. 설명이 그렇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이를테면은 네. 이런 그 협상을 하고 이제 이 일반 소속 의원들은 사실은 워낙 현안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 공부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지금 5월 1일 날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는 문제점도 같이 일반 의원들에게 설명이 됐었어야만이 네. 의원총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인 또는 표결을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 모든 것을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입법에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예.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못됐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내 일부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상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분출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사퇴한다 그러면 사퇴가 좀 갈등이 봉합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네. 이게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결론이 안 났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사법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행정부의 행정입법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금 그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라고 하는 이 중대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더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 하기 전에는 미처 우리도 몰랐었다든지 알고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헌법 전문가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이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거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언론 연합뉴스 TV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의 사설이나 칼럼이나 거기 출연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어린이집의 CCTV 문제도 그랬었었고 그 전에도 많은 노동법 경우도 그랬었었고 국회가 전부 다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은 오해나 착각이나 잘못을 해서 잘못된 법안을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즉각 그걸 수정을 해왔거든요. 또 바로 잡아왔었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 이 중대한 헌법 질서부터 바로 잡아놓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절차로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 그게 매우 어렵지만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 자체적으로 번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번안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글쎄 뭐 이 지금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정부로 이송을 하기 전에 예. 지금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네. 이게 말하자면 지시 성격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같이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대표는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강제성이 있다. 그렇죠. 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어느 낸 자료를 봤더니 그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개탕을 치는 것도 상당히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네. 거의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로 봐서는 불가능하죠. 정말 이런 부분들을 노렸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통과되자마자부터 바로 그러한 시행령에 어긋난 부분에 뭔가를 전부 집중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다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예. 그것이 강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번안도 어렵고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 내기도 공식적으로 국회 입장을 발표하기도 그러니까 그 취지, 이 입법에 대한 취지를 그렇게 발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예. 그래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은 분명히 선서를 할 때에도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했고 또 대통령의 권한 헌법 규정에서도 헌법을 수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뒤늦게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 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거부권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수정을 해야 된다. 앞서도 많이 그렇게 한 경우가 있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는 지금까지 보니까 64건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네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박 교수님. 네네. 사실 이제 이철고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기류가 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뭐 탈당설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이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친박 의원 27명이 그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 법제처장을 초청해서 그 위법성 문제, 헌법상의 어떤 그 시행령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법제처장은 강제성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충청도 출신의 이장우 의원, 김태우 의원이 유승민 대표는 사표를 써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통령은 탈당해야 된다는 등 극한 대립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게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준전시 상태처럼 국가적으로 큰 재난 사태에서 여당이 저렇게 분열되고 말이죠. 네.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때 나름대로 타협 정치를 하겠다고 여지를 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런 발목을 잡혔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김무성 대표하고는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겁니다. 당대표하고는. 물론 뭐 청와대하고 당청 간의 소통이 약간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단독으로 해송을 해서 풀어야 된다. 오늘 풀고 그리고 이런 문제 가지고 소모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봉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법 그 개정안 문제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유연 부분이 있으면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대화를 해야지. 이상 나가면은 이거 정말 국민들 짜증나고 힘듭니다. 예. 고 교수님,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년 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좀 마무리해 주시죠. 내년 선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메르스가 급하고요. 또 지금 그 공천권을 놓고 청와대와 말하자면 비박 지도부 간의 암투, 말하자면 주도권 논쟁을 벌인다, 뭐 싸움을 벌인다, 이런 것은 국민 보기에 너무 민망한 겁니다. 그런 것은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할 문제죠. 이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있다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강제성이 있느냐 여부도 다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또 당청 간에도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겠느냐.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여야 간에도 대화를 해보고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막바로 야 이거 안 하면 너 물러나라. 뭐 이런 것을 다 야당도 아니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 간에 이렇게 싸움 양상으로 번져서야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